봉해진 기록과 5 토령의 실체를 따라가던 구궁이는 이제 멸문의 밤에 살아남은 마지막 증언을 통해 흑백무제가 숨긴 진짜 의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5 토령의 주인을 확인한 뒤로 구궁이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한 줄로만 나아가지 않았다. 번 남궁도연의 원수를 찾는 일은 여전히 가장 깊은 불씨였으나 그 불씨를 둘러싼 장작이 너무 많아졌다. 길을 쥔 자들, 재화를 쥔 자들, 문파를 안에서부터 갈라놓는 자들, 기록을 봉하고 뒤바꾸는 자들, 그림자 속에서 사람을 없애는 자들, 흑백무제의 이름 아래 그 5 손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본 이상 도연의 죽음도 단지 어느 살수 하나의 칼끝으로만 설명될 수 없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한 사람의 죽음 뒤에 무엇이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움직였는지, 왜 남궁과 같은 한 집안이 오호령의 손을 직접 불러들일 만큼 중요한 표적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더 분명히 파고들어야 했다. 초림 역시 요 며칠 사이 부쩍 말이 줄었다. 두려워서만은 아니었다. 세상이 생각보다 더 깊고 검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중인 사람의 침묵에 가까웠다. 소녀는 이제 낯선 이를 보면 먼저 허리에 손보다 눈을 보고, 웃는 얼굴을 보면 말보다 발의 방향을 살폈다. 그것은 길 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눈이었으나 동시에 너무 이른 나이에 배워야 할 잔혹한 이치이기도 했다. 휘는 그런 초립을 보며 한 번씩 목 안이 씁쓸해졌으나 지금은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지금까지 모은 조각들이 다시 흩어질 것이고, 흩어진 조각은 권력의 손에 다시 덮여 버릴 것이 분명했다. 5 세력의 윤곽을 확인한 뒤 둘은 남쪽 깊은 산기슭으로 방향을 틀었다. 휘가 들은 바에 따르면 오래전 남궁가와 은밀히 교류하던 약초꾼 몇몇이 청루곡 바깥의 골짜기들을 오가며 사람과 소식을 숨겨주곤 했다고 했다. 그 중 하나가 아직 살아있다면, 혹은 남궁가 멸문 직후 어디선가 살아남은 이를 본 적이 있다면 도연이 죽기 전에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조금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틀째 되는 날 해가 기울 무렵 둘은 가파른 산등성이 아래에 숨은 작은 촌락에 닿았다. 촌락이라기보다 서너 집이 흩어져 모인 산막에 가까웠다. 울타리는 낮았고 마당마다 약초 말리는 광주리가 보였다. 사람 사는 흔적은 있었으나 외지인을 달가워할 자리는 아니었다. 휘는 촌락 아래에서 한참 숨을 고르고 기척을 살폈다. 달구는 소리, 장작 패는 소리, 마른 기침 소리. 적막하지는 않았으나 사람의 수는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장터나 고을에서 느끼던 억지스러운 정돈이 없었다. 감시의 손이 깊게 뻗치지 못한 곳일 가능성이 컸다. 휘는 가장 바깥쪽 초가 앞에 멈춰 서서 조심스럽게 사람을 불렀다. 안에서 나온 것은 백발이 성성한 늙은 여인이었다. 손등은 거칠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휘와 초립을 보자마자 반가움보다 경계를 먼저 드러냈다. 산중에 낯선 이가 오는 일은 대개 좋은 뜻보다 좋지 않은 뜻이 많기 때문이다. 휘는 억지로 안으로 들이밀지 않았다. 대신 먼 길을 걷다 물 한 바가지와 잠시 쉬어갈 자리를 구하는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인은 한참 2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마당과 평상만 가리켰다. 물은 내주되 말은 섞고 싶지 않다는 태도였다. 초립이 물을 마시는 동안 휘는 마당 한쪽에 걸린 말린 약초 꾸러미들을 유심히 보았다. 그중 몇몇은 남궁과 뒤뜰에 숨긴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약재와 결이 닮아 있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으나 지금의 휘는 이런 사소한 닮음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남궁가라는 이름을 꺼냈다. 그 순간 여인의 손이 멈췄다. 마른 나물 줄기를 다듬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었다. 여인은 처음에는 모른 척하려 했다. 늙은 사람이 알 게 뭐 있겠느냐. 세상 일은 다 잊고 산 지 오래다. 그런 말로 둘러댔다. 그러나 휘가 더 다그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자 오히려 그 침묵이 여인을 더 불안하게 만든 듯했다. 그녀는 마침내 날카로운 눈으로 휘를 바라보며 물었다. 자네는 남궁가와 무슨 사이냐? 휘는 짧게 답했다.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사이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돌려 말한 것이었으나
거짓은 아니었다. 여인은 그 대답을 듣고도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초립의 얼굴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다. 소년의 어깨에 남은 옅은 상처 자국과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굳은 표정이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 듯했다. 마침내 여인이 입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오라 했다. 집 안은 약초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가에는 말린 뿌리와 작은 병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안쪽 구석에는 사람 하나가 겨우 누울 만한 온돌이 있었다. 여인은 문을 닫고 한참이나 밖의 기척을 확인한 뒤에야 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군가에서 살아나온 이가 하나 있긴 했지. 다만 그 아이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네. 그 말에 휘의 가슴이 크게 울렸다. 초림 역시 숨을 죽였다. 여인의 이름은 서진모가 아니라 그녀가 돌보던 사람의 이름이었다. 그녀 자신은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았다. 다만 몇 해 전부터 이 일대 약초꾼과 은둔 의원들을 도우며 산다고 했다. 그리고 남군가가 불타던 그날 밤 이후 사흘 뒤 골짜기 아래 물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젊은 여인을 하나 건졌다고 했다. 여인은 한쪽 옆구리가 깊게 베었고 등에 화살을 한 대 맞은 상태였으며 무엇보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 열이 너무 심했고 깨어나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다시 기절했다고 했다. 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의 확신했다. 남궁소혜였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남궁도연의 누이였지. 다만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살지는 못했네. 2달을 넘기지 못했어. 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아직 무언가를 들었을 가능성은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여인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찻잔에 뜨거운 약차를 따르며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했다. 처음에는 이름조차 분명히 못했네. 물만 찾고 불이 온다고 하고 오빠를 불렀지. 그러다 열이 조금 내린 뒤에는 같은 말을 여러 번 했어. 찾으러 온 게 아니라고. 이미 알고 왔다고.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 그 한마디는 휘를 정면으로 쳤다.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왔다. 그는 즉시 남군가에 뒤엉킨 집터와 유난히 심하게 파헤쳐진 서골을 떠올렸다. 놈들은 무언가를 찾으려 왔다기보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남군가 내부 정보가 새어나갔거나 오래전부터 그 집안을 주시해 온 자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여인은 더 말했다. 그 아이는 자꾸만 상자라는 말을 했네. 상자를 지키려 한 게 아니라고도 했지. 오히려 상자 자체는 미끼에 불과하다고. 진짜는 상자 안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고 했네. 휘는 숨을 멈추듯 여인을 바라보았다. 상자 안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 그 말은 봉해진 기록과도 이어졌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문서나 비급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연결할 수 있는 기억, 조각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머릿속의 지도일 가능성이 컸다. 그는 문득 도연이 남긴 기름종이와 남군가 서고 터에서 나온 청동패와 종이 조각들을 떠올렸다. 해는 하나인데 그림자는 9이다. 이름을 바꾸어도 흔적은 남는다. 그런 조각들은 온전한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억 속에서 이어야만 뜻을 갖는 암호 같은 것이었다. 여인은 계속해서 소혜가 남긴 말을 더듬었다. 그 아이는 오라버니가 마지막까지 어떤 종이를 태우지 못하게 했다고 했네. 아니, 정확히는 태우는 척했다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따로 떼어두었고 남은 것은 놈들이 믿게 만들기 위한 것 껍데기라고. 그 말을 하면서도 자꾸 울었지. 오라버니가 시간을 벌었다고. 모두가 상자를 뒤지는 동안 진짜 이름은 다른 길로 빠졌다고. 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이 맞물리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남군가를 뒤진 자들이 집요했던 이유, 서고를 과도하게 태운 이유, 도연이 죽기 직전까지 누구도 쉽게 믿지 말라고 남긴 이유, 모두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도연은 단지 무언가를 숨긴 것이 아니다. 놈들이 어디를 보게 될지 미리 읽고 가짜 목표를 던져 시간을 벌었을 가능성이 컸다. 초립은 그 말을 듣다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러면
남군가를 덮친 자들이 진짜를 못 찾은 겁니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못 찾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네. 다만 그날 밤에 찾은 것은 전부가 아니었을 걸세. 그 아이도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더 무서워했네.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고. 오라버니가 막아낸 건 그날 밤뿐이고 그 뒤로도 놈들은 계속 다른 줄을 찾으러 다닐 거라고. 그 말은 휘의 등골을 씻게 만들었다. 남군과 멸문은 하나의 마침표가 아니라 오래 이어질 추적의 시작이었을지도 몰랐다. 여인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소혜는 마지막 며칠 동안 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때 자기 오라버니를 원망하는 말도 했다고 했다. 왜 자기한테 끝까지 다 말해주지 않았는지, 왜 믿으면서도 반만 믿은 것처럼 굴었는지 울며 말했다고. 하지만 곧 스스로 그 이유를 안다고도 했다. 많이 알수록 더 빨리 잡히고 더 많이 잡히면 더 많은 이름이 죽는다고. 그래서 도연은 누이에게조차 모든 것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남궁도연은 마지막까지 누구를 지키려 했고 그 지키는 방식 때문에 가장 가까운 누이에게조차 완전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의심과 침묵이 시대의 질서가 된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마저 온전히 믿는 일이 오히려 더 큰 죽음을 부를 수 있었다. 한참 뒤 여인은 더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다. 소혜가 마지막으로 정신이 맑았던 날 아주 분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다고 했다. 오라버니는 복수를 위해 움직인 게 아니라고. 처음에는 집안을 지키려 했지만 나중에는 그보다 더 큰 걸 봤다고. 그래서 죽을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고. 휘는 눈을 들어 여인을 보았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쥔 채 말했다. 그 아이 말로는 도연이 어느 날부터 오호령의 뿌리를 찾겠다고 했답니다. 단지 누가 명을 내리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은 문파와 관리와 상단이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는지, 그 처음의 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보겠다고 했다는군. 그 말은 휘의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때렸다. 지금 자신이 걷는 길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남궁도연은 단지 집안을 지키던 청년이 아니었다. 이미 그 역시 오호령의 근원을 추적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집안 전체가 화를 입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남궁과 멸문은 우발적 보복이 아니라 오호령의 뿌리를 더듬던 자를 끊어 내기 위한 의도적인 제거였을지도 모른다. 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때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벗의 죽음이 더 억울해졌고 동시에 더 무거워졌다. 도연은 단지 친구의 원수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시대의 심장부 가까이 다가가 있었을지 모른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작은 보퉁이 하나를 꺼내 놓았다. 낡은 천으로 쌓인 그 안에는 반쯤 탄 목패 하나와 짧은 은실이 감긴 머리끈, 조각,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는 너무 약해져 펼치면 찢어질 듯했으나 가장 아래에 짧은 글이 남아 있었다. 물기를 거슬러 가장 마른 우물로. 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5 토령의 주인들이 모이던 주막의 배수로와 북쪽 언덕 뒤의 옛 우물터를 떠올렸다. 우물은 단지 물을 길어 올리는 곳이 아니다. 마를수록 오히려 숨기기에 좋은 곳이 된다. 기록이든 물건이든 사람의 시선이 덜 닿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도연이 남긴 조각들과 지금까지 거쳐온 우물터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여인은 말했다. 소혜는 이걸 쥔 채 죽었네. 넘길 사람이 있으면 넘기라고 했지만 누구에게든 쉽게 주지 말라고도 했지. 나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다네. 이제 자네에게 주는 이유는 자네 얼굴에 죽은 자를 묻고 사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여서야. 그 말은 가볍지 않았다. 휘는 2 손으로 보퉁이를 받으며 낮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다는 말은 너무 얕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대신 약속처럼 말했다. 이 이름들을 다시 죽게 두지 않겠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많은 죽음을 본 사람만이 내쉴 수 있는 긴 숨이었다. 집을 나설 무렵 여인은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살아남은 증인은 많지 않네. 왜냐하면 입을 열기 전에 대부분 사라지니까. 그러니 자네도 누군가를 찾을 때는 늘 한 발 늦었다고 생각하게. 늦었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성급해지진 않으니까. 휘는 그 말을 깊이 새겼다. 지금까지 자신은 자꾸만 쫓긴다는 조급함에 등을 떠밀려왔다. 그러나 살아남은 증인을 만나는 일은 칼처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속도를 강요받는 순간 오히려 입을 닫는다. 기다리고 침묵하고 상대가 스스로 말을 꺼낼 자리를 남겨두어야만 한다. 그것 역시 구궁의 중심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초립과 함께 산길로 돌아온 뒤 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초립도 굳이 재촉하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저 어둠이 산허리를 눌렀을 때에야 소년이 조용히 물었다. 도연 형님은 처음부터 그런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까? 휘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나도 이제 알았다. 그 사람은 자기 집안만 지키려던 게 아니었다. 더 깊은 뿌리를 받고 그래서 멈추지 못한 거다. 초립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오래 침묵했다. 아마 소년도 느꼈을 것이다. 남궁과의 죽음이 단지 한 집안의 비극이 아니라 더 거대한 진실의 가장자리를 스친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둘은 바위 아래 얕은 굴에서 쉬었다. 휘는 보퉁이 안의 종이를 다시 꺼내 오래 들여다보았다. 물길을 거슬러 가장 마른 우물로. 그 문장은 단순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물길을 거슬러 간다는 것은 이미 흘러간 흔적을 다시 처음으로 더듬는다는 뜻에 가깝다. 그리고 가장 마른 우물은 모든 이가 버린 듯 보이나 실은 가장 오래된 바닥을 품고 있는 자리일 수 있었다. 도연은 끝까지 단순한 숨김이 아니라 읽는 자가 생각하게 만드는 길을 남기고 있었다. 상자와 서고와 불타는 기록은 전부 겉껍데기였고 진짜는 사람의 기억과 이어지는 조각들 속에 숨어 있었다. 휘는 그제야 남궁과 멸문의 더 깊은 이유가 조금 보이는 듯했다. 적들은 단순히 어떤 비급이나 문서 한 권을 노린 것이 아니다. 오호령의 처음과 뿌리를 가리키는 연결고리를 끊으려 한 것이다. 그리고 도연은 그 연결고리를 다 알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충분히 위험한 방향을 본 사람임이 분명했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집안이 불탔다. 그래서 누이조차 반만 알고 죽었다. 그 생각은 휘의 가슴을 칼처럼 점였다. 벗의 죽음은 더 이상 지나간 원한이 아니었다. 지금 자신이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같은 방식으로 수많은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더 선명한 의지도 만들었다. 남궁도연이 보았으나 끝내 다 밝혀내지 못한 것을 자신은 끝까지 더듬어야 한다. 복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죽음을 가능하게 한 이유까지 드러내야만 한다. 흰 얼굴과 검은 손, 봉해진 기록, 5 토령의 주인들, 그리고 지금 막 손에 들어온 물길과 마른 우물의 단서까지. 조각은 아직 부족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구궁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굴 바깥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마른 풀을 흔들었다. 초립에 잠든 숨은 얕고 고르지 않았다. 죽은 자의 이름을 다시 죽지 않게 하겠다는 맹세는 이제 단지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증인의 떨리는 목소리와 남궁소의 마지막 말과 도연이 끝까지 감추려 한 이유가 그 맹세에 몸을 주고 있었다. 벗의 죽음 뒤에 감춰진 더 깊은 이유를 알게 된 이상 휘는 더는 돌아설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벗의 복수뿐 아니라 벗이 끝내 보려 했던 진실 그 자체를 대신 끝까지 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살아남은 증인을 만나고 난 뒤부터 구궁이는 더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이유를 스스로도 처음에는 분명히 알지 못했다. 다만 산길을 걷다가도 마른 계류를 건너다가도 저녁 햇빛이 산허리를 길게 눕히는 순간이면 저절로 시선이 위로 갔다. 남궁도연이 남긴 문장. 해는 하나인데 그림자는 9이다. 그 말이 이제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세상의 구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빛 하나가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또렷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그 빛을 구원이라 부르지만 그 아래에 늘어난 어둠까지 함께 보지는 못한다. 휘는 이제 그것을 보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초립은 여전히 조용했으나 눈은 더 멀리 가 있었다. 남궁소혜가 남긴 말. 상자는 미끼였고 진짜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말. 도연이 복수보다 더 큰 줄을 쫓고 있었다는 사실은 소년에게도 깊은 흔적으로 남은 듯했다. 초립은 더는 왜 멀리 돌아가느냐?
왜 하루를 더 숨어 있느냐 묻지 않았다. 대신 쉬는 자리마다 마른 우물이나 오래된 물길의 흔적을 먼저 살피곤 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데워버린 눈이었다. 피는 그 눈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렸으나 동시에 지금 자신들이 따라가는 단서가 더는 허공이 아니라는 확신도 커졌다. 물길을 거슬러 가장 마른 우물로 라는 문장을 따라 둘은 산과 들의 경계를 오래 헤맸다. 마른 우물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휘는 서둘러 하나를 정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이 일대의 물길을 살폈다. 어느 계류가 오래전 인공수로와 이어졌는지, 어디에 사람이 살다 버린 흔적이 남았는지, 어느 고을에 우물이 살아있고 어느 우물이 막혀 있는지 작은 조각들을 모았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이어보자 희미하게 하나의 방향이 떠올랐다. 남쪽 산록 아래 오래전 제방공사와 함께 크게 확장되었다가 지금은 폐허가 된 옛 저수지와 수문지였다. 물길의 중심이 한때 그곳이었고 지금은 말라 버린 우물 몇 개가 그 주변에 남아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곳은 지금 사람들의 기억에서 거의 지워진 자리였다. 본디 가뭄을 막고 농경지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만들어뒀으나 어느 해 큰 붕괴가 난 뒤로는 길이 끊기고 사람이 드나들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흑백무제와 오호령이 처음 세력을 넓힐 때 늘 구율과 질서, 보호와 안정을 내세웠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길을 다스린다는 일 역시 그와 닮아 있었다. 가뭄에서 사람을 구하고 땅을 살리고 흩어진 삶을 묶는다는 명분. 그러나 그런 명분이야말로 가장 큰 통치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물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지만 동시에 물길을 쥔 자는 사람의 목줄까지 쥘 수 있다. 이틀 뒤 해가 지기 전 둘은 마침내 옛 저수지의 외곽에 닿았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너무 큰 침묵이었다. 산 아래 넓게 펼쳐진 분지는 본래 물로 가득 찼어야 할 자리였으나 지금은 흙과 갈대와 깨진 석축만이 남아 있었다. 한때 수문이 있었을 법한 돌 구조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말라붙은 수로가 뱀처럼 갈라져 있었다. 바람이 불면 갈대숲이 물결처럼 흔들렸지만 실제 물은 거의 없었다. 남은 것은 웅덩이 몇 개와 썩은 흙 냄새뿐이었다. 사람이 버린 자리 특유의 황량함이 깔려 있었으나 동시에 누군가 여전히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느낌도 있었다. 폐허가 완전히 죽은 자리는 아니었다. 피는 초립을 갈대숲 안쪽에 숨기고 홀로 앞으로 나갔. 숨은 터로 이어지는 길목은 무너진 듯 보였으나 자세히 보니 돌 일부가 최근에 치워진 흔적이 있었다. 사람 둘셋 정도는 꾸준히 드나들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발 아래 흙을 밟는 각도까지 조심하며 숨은 터 아래의 음영으로 몸을 붙였다. 가까이 갈수록 오래된 석벽 곳곳에 묘한 표식들이 보였다. 관의 공사 인장과는 달랐고 특정 문파의 문양과도 달랐다. 대신 봉해진 기록에서 본 몇몇 암호 표식과 닮은 결이 있었다. 군량을 뜻하는 점 셋, 수로를 뜻하는 굽은 획, 장부 이동을 가리키는 듯한 끊긴 선들.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 몰래 무언가가 오간 자리였음을 말해주는 흔적들이었다. 수문 아래쪽에는 생각보다 큰 공간이 숨어 있었다. 원래는 수압을 조절하거나 공사 자재를 보관하던 석실이었을 법한 곳이었다. 겉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무너진 석축 틈을 지나면 안으로 길이 뚫려 있었다. 피는 한동안 귀를 기울였다. 안쪽에서는 낮은 목소리들과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미세하게 흘러나왔다. 그는 몸을 더 낮춰 안으로 스며들었다. 석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기둥 셋이 천장을 받치고 있었고 벽을 따라 오래된 목함과 봉인된 항아리, 말라 비틀어진 지도가 쌓여 있었다. 가장 안쪽에는 탁자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펼쳐진 것은 낡은 수로도와 각 고을의 인구, 경작지, 군량 수치가 적힌 장부였다. 피는 탁자 위 그림을 보는 순간 한기가 솟는 것을 느꼈다. 저수지와 수로망은 단지 물길 지도가 아니었다. 어디가 가뭄에 취약한지, 어느 고을이 몇 달만 물길이 끊기면 굶주리는지, 어느 문파의 장원이 어떤 수로에 기대고 있는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통치의 지도였다.
탁자 앞에 선 자 둘 가운데 하나는 흰 장포를 걸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군용 서리처럼 보이는 짙은 옷차림이었다. 그들은 물길, 곡구에 관해 이야기하는 듯했으나 말의 결은 전혀 달랐다. 흰 장포 사내가 서쪽 두 고을의 수로를 먼저 열어주면 그 일대 문파 셋은 자연히 머리를 숙일 것이라 말했다. 군용 차림의 자는 반대로 남쪽 분지의 제방을 일부러 늦춰도 된다고 했다. 가뭄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먼저 보호를 구할 것이고 그때 오호령의 이름으로 군량과 물기를 함께 내리면 충성의 장보를 받기 쉽다는 것이다. 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이들은 재앙을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시기와 강도를 계산하고 있었다. 구휼은 목적이 아니라 굴복을 거두는 도구였다. 더 깊은 곳에서는 세 번째 목소리가 들렸다. 늙고 무거운 그러나 기이하게 평온한 목소리였다. 그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안쪽 그림자 속에서 말했다. 무제께서는 천하를 살리려면 먼저 천하가 얼마나 쉽게 죽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니 물길도 군량도 병도 소문도 모두 한 손 안에서 재야 한다고. 휘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흑백무제는 세상을 구한다는 명분 아래 세상이 얼마나 쉽게 파멸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하고 있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파멸이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늦추고 앞당기고 조절할 수 있는 도구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탁자 위에는 또 다른 지도도 있었다. 이번에는 물길만이 아니라 역병 발생지, 피난민 이동 경로, 곡창과 약재 집산지, 그리고 몇몇 문파의 위치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하나의 고을이 무너지면 어떤 상단이 이익을 보고 어떤 문파가 피난민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누구의 군량이 부족해지는지까지 연결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었다. 천하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판으로 보고 어느 자리를 눌러야 어디가 무너지고 어디가 굴복하는지 계산한 전장도에 가까웠다. 휘는 그 순간 남궁도현이 왜 오호령의 뿌리를 찾겠다고 했는지 조금 더 선명히 느꼈다. 이 구조를 본 사람이라면 단순한 복수나 개인의 명예로는 결코 멈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 흰 장포 사내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하지만 너무 몰아붙이면 남은 문파와 지방 관리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안쪽의 늙은 목소리가 아주 담담하게 답했다. 반발은 때로 필요하다. 적이 보이려면 먼저 몰아야 하니까. 다만 완전히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지. 굶주릴 만큼만 굶기고 두려워할 만큼만 두렵게 하고 구원의 손은 늘 마지막 순간에 내밀어야 한다. 그 문장은 차갑고 정확했다. 사람을 살린다는 명분은 끝까지 유지하면서 실은 죽음 직전까지 몰아세우는 방식. 휘는 그것이야말로 흑백무제의 진짜 그림자라고 느꼈다. 빛처럼 보이는 손이 실제로는 파멸의 경계선을 재고 있었다. 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검에 얹었다. 지금 안의 셋을 베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다. 그러나 곧 중심을 다잡았다. 여기서 칼을 뽑으면 몇 사람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저 구조 전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 지도가 사라지고 오늘 들은 말도 어둠에 묻힐 것이다. 패배의 스승이 가르친 것처럼 이기는 것보다 먼저 무너지지 않는 자리를 남겨야 했다. 그리고 지금 남겨야 할 것은 목숨과 기억이었다. 그는 몸을 빼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석실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누군가 추가로 들어오는 듯했다. 휘는 순식간에 판단을 바꾸어 기둥 뒤 좁은 틈으로 몸을 숨겼다. 새로 들어온 자는 젊은 목소리를 가진 자였다. 5 토령의 주인들 가운데 그림자와 공포를 맡은 쪽과 비슷한 결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한마디를 던졌다. 북쪽 서고의 기록 누출은 아직도 흔적을 못 잡았다고 하더군. 흰 장포 사내가 미간을 좁히자 그는 비웃듯 웃었다. 어차피 기록은 기록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그 기록을 읽고 연결할 머리죠. 그러니 찾아야 하는 건 종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배는 것을 느꼈다. 적들도 이미 본질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문서보다도 문서를 이해할 사람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늙은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러니 더 서둘러야지. 제방공사는
예정대로 늦추고 서쪽 두 고을의 물길은 일부만 열어라. 남쪽에서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의원줄부터 묶고 피난민은 북쪽 수문 앞에서 걸러받아라. 문파 놈들은 스스로 정의를 외치며 나설 테니 그때 각자의 명분으로 갈라붙게 만들면 된다. 그 말이 끝나자 휘는 더 이상 이 자리가 단순한 비밀 회동이 아님을 확신했다. 이들은 더 큰 변란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뭄과 역병과 피난을 한꺼번에 이용해 남은 문파와 고을들을 마지막으로 더 깊게 오호령 아래 밀어넣으려는 계획. 흑백무제가 세상을 구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천하를 더 큰 파멸 직전까지 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때 기둥 옆에 쌓인 낡은 목함 하나가 미세하게 기울었다. 휘는 숨을 죽였으나 아주 작은 마찰음이 났다. 방 안의 대화가 한순간 멈췄다. 젊은 목소리가 즉시 고개를 돌리며 칼집을 쥐었다. 휘는 생각보다 먼저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기둥 뒤에서 더 숨으면 곧 들킨다. 그렇다면 살 길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기둥 반대편 어둠이 가장 짙은 벽 틈으로 몸을 흘리며 왼손에 쥔 작은 돌 조각을 멀리 던졌다. 돌은 입구 쪽 항아리를 깨뜨렸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셋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쏠렸다. 휘는 그 한 박자 동안 벽 틈을 지나 석실 뒤쪽 배수 통로로 미끄러졌다. 뒤에서 고함이 터졌고 발소리가 쫓아왔다. 통로는 좁고 낮았으나 오히려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고 몸을 접는 법을 익힌 지금의 휘에게 유리했다. 그는 뛰지 않았다. 낮게 그러나 끊기지 않게 몸을 밀었다. 뒤에서 칼끝이 두어 번 흙벽을 긁었으나 닿지는 않았다. 통로 끝은 갈대밭 아래로 이어졌다. 휘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몸을 낮춘 채 갈대숲 안으로 파고들었다. 잠시 뒤 초립의 얕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약속한 신호였다. 소녀는 이미 갈대 반대편 낮은 둔덕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말 한마디 없이 저수지 외곽을 돌아 산기슭으로 빠져나갔다. 한참 뒤 완전히 어두워진 산등성이 아래에야 둘은 멈출 수 있었다. 초립은 숨을 몰아쉬며 휘를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휘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방금 들은 말들이 너무 크고 차가워서 입으로 옮기는 순간 오히려 가벼워질 것만 같았다. 그는 한참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다. 저들은 세상을 구하려는 게 아니다.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흔들어 놓고 마지막에 구원의 얼굴로 들어오려 한다. 물도, 병도, 굶주림도 전부 계산하고 있다. 초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일부러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래야 모두가 스스로 무릎 꿇게 되니까. 초립은 말문을 잃었다. 소년도 이제 오호령이 단지 무사를 보내 문파를 눌러 없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것이다. 휘는 그 충격을 이해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는 흑백무제의 권력이 사람들의 두려움과 내분, 기록과 통행을 쥐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본 것은 그보다 더 깊었다. 그는 세상을 살린다는 명분 자체를 지배의 도구로 삼고 있었다. 사람들은 가뭄과 역병과 굶주림 앞에서 구원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 손이 누구의 목을 조여왔는지조차 나중에는 따지지 못하게 된다. 구원은 가장 완벽한 복종을 나눈다. 그 생각은 휘의 가슴을 서늘하게 베었다. 둘은 더 깊은 산속으로 몸을 옮긴 뒤 마른 바위굴 안에서 잠시 몸을 숨겼다. 잠들 수 있는 밤이 아니었다. 휘는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저수지와 숨은 고을과 물길, 문파의 위치를 다시 그렸다. 그리고 그 주변의 작은 점들을 찍었다. 제방 지연, 역병, 피난민, 굴량, 구율. 점들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선으로 이자 하나의 커다란 그림자가 되었다. 태양의 그림자. 그는 그 말이 문득 떠올랐다. 흑백무제는 스스로를 천하를 구하는 해처럼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이 강할수록 그가 들이우는 그림자는 더 넓고 짙어졌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단지 사람을 덮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세운 뒤 다시 자기 빛 아래로 돌아오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다. 휘는 그제야 남궁도연이 왜 그 길을 멈추지 못했는지, 왜 집안을 위험하게 하면서까지 오호령의 뿌리를 더듬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진실을 본 자라면 너는 단순한 원한이나 한 집안의 안녕으로만 살 수 없을 것이다. 흑백무제가 진짜로 준비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파멸이었다. 천하가 늘 위기 직전이어야만 자신의 구원도 절대적인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 체계를 끝내지 않는 한 문파 하나를 살리고 기록 몇 장을 드러내도 결국 사람들은 다시 구원의 이름 아래 같은 족쇄를 차게 된다. 초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휘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먼저 살아서 저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 물길이 먼저인지, 의원줄이 먼저인지, 문파를 어디서 갈라놓을지, 그리고 누가 그 손을 실제로 움직이는지도. 초립은 다시 물었다. 흑백무제 본인입니까? 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 저 이름은 단지 가장 강한 자의 이름이 아니라 파멸을 구원으로 포장하는 중심의 이름이다. 그 밤, 휘는 좀처럼 눈을 감지 못했다. 바위굴 바깥으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갈대가 서로 비벼 낮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석실 안에서 들은 목소리들과 뒤엉켜 머릿속을 맴돌았다. 굶주릴 만큼만 굶기고 두려워할 만큼만 두렵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손을 내민다. 그 말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이미 썩어 있다는 증거였다. 사람의 삶과 죽음을 바둑돌처럼 놓고 어느 정도의 파멸이 가장 효율적인지 재는 시선. 흑백무제가 정말 두려운 이유는 압도적인 무공에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이렇게 수많은 재앙을 수단으로 계산하면서도 스스로는 구원자의 얼굴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구궁이는 손을 검 위에 올린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벗의 죽음, 봉해진 기록, 5 토령의 주인들, 살아남은 증인, 그리고 오늘 본 태양의 그림자까지. 조각들은 이제 점점 더 무거운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 중심은 흑백무제의 이름 아래 있었고 그 그림자는 천하 전체에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그는 안다. 싸워야 할 것은 단지 칼을 든 적이 아니다. 세상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세상을 조금씩 망하게 만드는 그 구조 전체다. 그 구조를 끝내지 못하면 어떤 승리도 끝내 반쪽일 것이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이 아니라 다짐에 가까운 침묵이었다. 태양의 그림자를 본 사람은 더는 그 빛만 보고 고개를 숙일 수 없다. 언젠가 반드시 그 빛이 무엇을 태워왔는지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날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 구궁이는 바로 그 무게를 가슴에 얹은 채 이제 다음 걸음부터는 더 이상 단순한 추적자가 아니라 다가올 파멸의 설계도 자체를 쫓는 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 적은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다. 오호령을 움직이는 수많은 줄과 손들이 구궁이 앞에 입체적인 얼굴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구궁무제 제4부 천하를 가르는 검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